전국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3차 문재인 반역 심판 화상 국민벌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재인 파면 반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의 운영위원장 노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원내대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고, 또 이 국무총리의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앞 선두에 나서고 있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런 그 대선 캠프 벌써 이렇게 출범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등 민주당 당내 기류가 한 차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국과 관련을 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민주당의 분열 조짐이 미동이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이 반역 노선에 대해서 과연 이 민주당이 그대로 이거를 포용하고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측을 하는 그런 대담을 우리 자유우파 애국 열사님들의 참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의 당 내분 가능성과 문재인의 출당 내지 제명 가능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당면한 그 전국의 전망과 평가, 이런 것을 우리 자유민주 열사님들을 모시고 대담을 한 차례 갖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자유우파의 단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가하신 우리 애국 열사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그 화면에서 바로 그 제 오른쪽에 왼쪽에 계시는 우리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 대표이신 김성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성진 교수님은 부산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 전국의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높은 경륜을 가진 여러 어르신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자유민주 회복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역전의 해군 전단 단장님이시고 북한에 침투하는 북해군의 함정을 여지없이 파괴시키셨던 역전의 용사이신 우리 심동보 해군 예비역 제독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계시니까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나라가 좀 평안할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 네.
다음에는 그 아주 멋있는 그 안경을 또 쓰시고 등장하신 우리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의 서울시 조직을 총괄하시는 최정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애국 어머님들의 이런 우국 충정을 참 대표해서 몸이 부서져라 활동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주옥순 엄마방송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자택으로 가는 도중에 대해서 우선 나중에 다시 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40대 지도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그런 우리 나지훈 역사 독일 포럼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음에는 우리 그 제주 4.3 진상규명 도민연대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이승학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최근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그런 그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불온 문서로 이미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의 소위 김일성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이 지금 법원에서 이걸 판매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 누구가 이런 거짓과 공산당 선전으로 가득 찬 이런 김일성의 전집이라는 것을 사보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한심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역사 독일 포럼의 나지훈 총장님께서 먼저 규탄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지훈 총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좀 한편 여기 여러 선배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관을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체제를 떠나서 어떤 가치관을 생각을 했더라도 감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100% 날조 김일성 해고록을 판매 허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예전 서독과 동독과는 달리 우리는 동족끼리 피를 보았습니다. 민족의 철전지 원수인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이른바 폭풍 둘둘사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남침하여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1129일 동안 국군 62만, 유엔군 16만, 북한군 93만, 중공군 100만, 민간인 250만, 이재민 370만, 전쟁 미망인 30만, 그리고 전쟁과 10만, 더구나 아직까지도 이산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1000만 등 남북한 인구 3천만 명의 절반이 넘는 1900여만 명이 당시 피해를 입었고 또 지금 또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 종결이 아닌 휴전 상태로 오늘까지 24,769일이 동안 우리는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 68년여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보면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이고 기대 수명은 10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우리 대한민국의 54분의 1이고 국민 총소득은 27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고깃국에 이 밥을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은 손자인 김정은까지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우상하기 위해서 북한은 우리 동포들을 강제 점령한 채 1만 개가 넘는 동상을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각종 구호판은 물론이고 공장, 기업소, 당 건물, 정부 청사, 학교, 병원 할 것 없이 아니
가정마다 또 개개인의 가슴에까지 김일성, 김정일 사진과 배지를 달게 하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갈등의 단초가 시작되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김일성은 100% 허위로 작성된 자신의 자서전을 1991년경에 구상하여 이듬해 1992년 4월에 첫 권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까지 6권이 간행되고 1996년부터 98년 7월까지 7권과 8권이 추가된 이 엉터리 자서전은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스페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은 이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북한 괴뢰 정권 수립 등 자신의 생애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허구도 허구이지만 이미 짐작하신 대로 대부분 미화된 내용입니다. 마치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자신의 동상처럼 그렇게 숭배하려고 만든 선전물입니다. 김일성은 1912년에 태어나 1994년에 까지 82세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세계와 더불어 책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 1권부터 6권까지는 자신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의 책들은 김일성이 사망한 관계로 생전에 김일성이 작성한 초안에 따라 북한 노동당 관계부서에서 출판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북한 서적물이고 특히 정치나 사상, 이념에 관한 서적물이어서 국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이저 서점인 교보문고에서 이 엉터리 자서전을 판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보문고는 지난 4월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25일부터 판매 중단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점에서도 검색조차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매, 배포 금지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부장판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누구냐? 서울 서법지법 인사합의 21부 박병태 부장판사는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판매, 배포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판매와 배포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물론 민사로 판매 가처분을 낸 단체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였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 가치관을 지켜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단체들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했으며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 즉 민생전선 대표가 이번에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판결 내린 서울 서법지부 21부 소속 박병태, 안진섭, 권경선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발을 하는가 살펴보니 최대집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일성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는 대법원에서 규정한 이적 표현물이다. 따라서 가처분 소송 담당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세계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를 가능하도록 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구조, 인도에 관한 죄에 의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로서 법에 의해 처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김일성을 미화, 고무찬양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것은 북한 체제의 반인도 범죄를 지속 가능케 하고 정당화해주는 일로서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의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작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회는 온통 붉은 무리들이 장악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권을 박살내고 교육은 종교조가 장악을 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여기서 화가 나는 것은 우리를 대변해야 할 제도권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엉터리가 되어서 여기에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업으로 일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태경 같은 작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일성 해고로 속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의 교육은 종교조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회는 벌써 붉은 무리 속에 장악되어 있다고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뇌수 말랑말랑하는 그 친구들에게 세계와 더불어 책을 읽기 위해서 100만 분의 1 아니 1000만 분의 1이 거기에 세뇌되어서 이 사회를 이습기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하태경 같은 작자는 다시는 이 나라에 우리의 제도권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압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라는 것을. 하태경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방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뒤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것은 바로 보편적 가치관입니다. 하기야 그러한 보편적 가치관을 박살낸 작자들이기에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을 죄도 없이 촛불과 언론에 굴복해서 탄핵을 시켰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파면이라고 있을 수 없는 판결로 지금 그 치욕을 안겨드리고 감방에 지금 계십니다. 저들이 진정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석고대절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허구한 날 저런 막말을 하고 있으니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일 뿐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땐도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보를 강화하고 유비무한 정신으로 철동 같은 경계를 하고 있어도 저런 불순한 서적이 시중에 나돌아다니고 아이들이 보고 그래서 극소수의 작자들이 세뇌되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결국에는 국가보안법을 어기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석기 같은 자들이나 좋아하고 말해야 할 내용을 하태경 같은 작자가 한다는 것에 우리는 우리들의 제도권을 부정하고 그야말로 공중분해시켜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절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박탈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탄핵 정국 때 꾸준 일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있던 김진태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빈사 상태에 있는 국가보안법을 장례식장으로 보내려는 불성한 의도이다. 출판의 자유란 미명으로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한다. 제2의 태백산맥이 우려된다. 공산주의 만세를 부르짖던 소설이 350만 부 팔렸다. 김일성 해고록으로 이젠 대놓고 김일성 만세를 부르자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항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속한 시민단체 역사두일포럼은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김일성 해고록 판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 날 때 신중하게 한번 더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역사두일포럼에서는 이번 일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유우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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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역사독일포럼의 나지훈 총장님이 사무총장님이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대한민국 이 영토 안에서 백주에 이
6.25 전쟁의 민족적인 전쟁 범죄자, 가짜 애국, 가짜 항일 전사 행세를 하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자의 거짓과 위선과 사기가 가득 찬 그야말로 이러한 우리 실정법,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이런 문서가 서점에 팔린다고 하는 사실은 또 한 번 문재인의 이 반역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또 그와 같이 그 이념적인 코드를 같이 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이라고 원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휘하에 있는 이 대법원의 그 몰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 회복이 곧 이제 10개월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준엄한 심판이 이들에게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지원 총장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내분, 분열 가능성, 또 문재인이라는 이런 반역자를 민주당이 그대로 대통령 선거까지 데리고 갈 것인가. 요즘 민주당 안에서 약간의 그런 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자유우파 열사님들의 관점과 비판 이런 거를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최근에 지난 토요일에 전 자유총연맹 총재이시던 김경재 전 총재님께서 국토본에서 발언을 하신 것이 있는데 주사파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영상을 잠시 보신 다음에 우리 열사님들의 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죠. 김경재 총재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충성하는 그것을 좀 밝혀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것 같아.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특검 수사팀장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소에 집어넣고, 그리고 한참 보다 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 커. 이건 뭐 탄핵을 너네 몇 번 당해야 할 문제야. 겁나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문재인과 막판에 추미애 문제, 이런 문제가 약간의 대립각을 세워. 근데 사실은 그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의 친문과 반문 사이에 그 갈등에서 얼마든지 그 정도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기의 이미지를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티각티각 하다가 문재인 나갈 쫓겨나가는 식으로 나가서 자기 이미지를 세운 거 아니다. 그래서 2016년이면 아직 채 5년도 되지 않은 당시에 대전지검 평검사가 4년 6개월 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1등, 2등 가는 대통령 후보가 됐어. 이 양반이 과연 국가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가? 끌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제기했던 그 문제들을 정말로 화끈하게 양심선언을 하고, 누가 박근혜 탄핵에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힌다면 새 시대를 끌어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어물어물해가고 인기를 투표해가고 가가지고는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가 내년 3월 9일 날 우리가 기다리는 새 시대의 어떤 건설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은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가?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에게 충성하는가? 혹 스스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충성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국민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개인에게 의문과 동시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책을 또 사인을 꼭 해달라고 사절이 해서 열심히 붓글씨로 써가지고 열심히 보냈습니다.
나는 윤석열 개인에게 관심도 많고 애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서 내년에 좋은 시대를 끌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 시대에는 부동산 밀수도 안 하고 무슨 가짜 인턴 문서도 만들지 아니하고 나온 계약서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도 깨끗하게 그 시기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작자들이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참 잘하고 뭐 로비 잘해갖고 장관이 차관이 해먹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보다 수백 배의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끌어갈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유파의 유력한 그런 대선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를 김경재 총재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요새 이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이라 하는 사람이 경기도 지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낙연이라든가 저쪽에 정세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민주당의 그런 대권 후보에 제일 선두주자다 뭐 이래가지고서 도둑도 있다 그럴까요? 요새 대선 캠프를 구성했다 그래가지고서 각종 과거에 이 나라의 반역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들 잔뜩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자유우파가 지금 선거가 물론 앞으로 한 10여 개월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또 앞으로 이 국민의힘 당이 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그러면 그때 또 이 주호영 씨 같은 사람은 이제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우파의 대권 후보감들이 들어와서 경선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그런 동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당, 우리 자유우파의 이런 대권 후보자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진 교수님 한 말씀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대선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정교모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을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면서 이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당에서 대선 경선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선거에 이거 게임을 하든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서로 시합을 하게 되면 시합의 룰을 제대로 공정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인데, 누구를 대표로 낼 것인가부터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전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오늘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약간 거론이 돼서 외부 인사로서 김동연, 윤석열, 최재형 이런 세 사람이 영입 대상자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국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누구를 영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한 선거룰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아까 그 나지훈 대표 먼저 얘기했던 그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세기와 더불어라가는 것이 출판된 것이 1992년입니다. 1992년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인데 이제 거의 그 김영삼 쪽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기와 더불어라가는 요것을 출판한 것부터가 한반도 적화 야욕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그 당시에는 국내 출판뿐만 아니라 아예 이걸 이제 그 휴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조총련이라든지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세기와 더불어 이거를 출판을 하고 또 이거 출판 금지를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기각되고 한번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시면 그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이제 세기와 더불어 이거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뭐 실질적으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정의당이 발의해가지고 이것은 법사위에 올라갔고 또 이거와 함께 동시에 뭐가 문제냐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이 이미 딱 시작해서 10만 명 돌파하기를 하는 요거에 딱 맞춰가지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정의당 주도로 해서 발의가 돼가지고 그 법사위에서 해부됐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마치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 움직이듯이 자 세계와 더불어 출판해서 국가보안법 무력화되고 요거와 발맞추어서 보안법 폐지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하고 요 달성한 날에 맞추어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고 이런 일련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래서 원래 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야당이 분열할 것인가? 절대로 분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하고 아주 교활하게 한편으로는 우파의 분열을 유도를 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우파인 척 하는 이런 그 나이롱 우파들을 양산해서 교란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대표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선거법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와 그리고 전자 개표 그리고 이 QR 코드를 마음대로 지금 쓰도록 내버려뒀다든가 그리고 개표의 그런 불투명성 그야말로 세계 유례 없는 야마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이 선거법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의 공통된 의견이죠.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 당이 뭐 103~4명 됩니다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를 어떠한지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이 정상적인 선거를 할 수 없단 말이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이제 급선무입니다. 급선무인데 이제 우리 자유우파의 지도자들이 곧 그 국힘당의 지도부를 만나 가지고
당신들 그 선거를 하려는 거냐 안 하려는 거냐 뭐 이런 지금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김일성의 뭐 자사전인지 무슨 거짓 사교 위선 사기 문선이 이런 것이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재인의 총체적인 그 궁극적인 그 책임으로 무례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자들이 이러한 그 불온 문서를 팔고 이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문제에 가장 부닥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이거를 제시해 가지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이제 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우파들이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그런 태제가 또 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역시 국회에서 입법 문제는 그 국민의힘 당이 이런 것을 전부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을 뭐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두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민주당이 과연 지금 현재 이 상태를 가지고 문재인이를 그대로 둔 채로 우리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과연 할 것인가? 일전에 그 민주당의 그 당헌 강령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자유 투사님들께서 애국 열사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이것을 보게 되면은 뭐 친노동 또 뭐 분배를 중시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정책은 있지만은 이들의 그 강령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통을 개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 얼마나 그리고 정당 정치를 갖다가 발전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상권 분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얘들도 이 사람들도 계승하는 걸로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든가 문재인이를 싸워도는 민주당의 일부 극렬 주사파 무리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과연 이 상태로서 문재인이 같은 이런 당헌 당규하고 반대되는 이런 자들을 데리고 선거를 과연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열사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 5월 18일에 우리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 국민 모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솔선해서 문재인을 제명하라 뭐 이런 그래야 옳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문재인 파탄퇴의 서울 위원장이신 최정희 위원장님이 좀 그것은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얘기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틀 전 5월 18일 저희 문재인 퇴진을 위한 국민 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위한 국민 모임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문재인 정권은 5.18 4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담한 심경으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민주를 내세우는 대통령 문재인을 반역자, 폭군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음을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 사성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환 씨 내부는 지난 4월 5.18 유공자 자격증을 보훈처에 반납하고 5.18 유공자로 불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그 이유를 작금의 민주화의 퇴행, 부패의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18 민주화 유공자증을 받고 국민 세금으로
국가 보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그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반문명적 현실이 엄존하는 상황이 바로 5.18 민주화를 숭상하고 촛불혁명을 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비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일동은 헌법과 법률을 수없이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자인 동시에 국민 주권위에 군림하는 희대의 폭군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군이란 국법과 국민 여론을 헌신착처럼 짓밟는 폭정을 자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문재인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선의와 정당 정치를 짓밟는 무법, 불법 행위들을 자행해왔고 이제 임기의 끝이 다가오지만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산업의 동맥을 끊어버리는 탈원전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 핵무장의 가능성을 막는 그 탈원전 정책을 불법으로 강행한 탈원전 폭군입니다.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민 생업 죽이기 경제 조치를 강행한 소주성 폭군입니다. 문재인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여 자영업 폐업과 청년, 장년의 실업자 범람 사태를 만든 실업자 양산 경제 폭군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 살리기 또한 종북 대북 정책을 강행한 국방 허물기 폭군입니다. 부동산 악법 제정으로 국민의 주택 마련의 꿈을 말살한 부동산 폭군입니다. 사드, 고위 지연 배치와 친중 군사외교 노선으로 한미 동맹을 와해시킨 안보외교 파탄의 폭군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변질시켜 대간첩 방위체제를 허물었고 국군 사단, 축소 폐지 등으로 북한 집단의 대남 침투 방어 체계를 무너뜨려 북한의 대남 침투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버린 대북 무대책, 대남 남침 무대책 폭군입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고 만연시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는데 단 2시간 만에 문재인 씨가 그 차단을 풀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됐고 이제까지 국민과 경제와 모든 사회 분야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코로나를 빙자하여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한 백신 조기 도입을 방기하여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코로나 재난 지원을 빌미로 해서 선거를 앞둔 금품 살포를 자행한 코로나 폭군입니다. 도덕적 흠결로 국회 청문회와 야당과 국민이 거부하는 자들을 마구 장관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군입니다. 부정선거 혐의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부정선거 폭군입니다. 문재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 투쟁한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들과 국가 산업 성장의 역군을 정치 보복으로 투옥시킨 정치 보복 폭군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헌법 유린과 법률 위반을 자행하는 불법, 무법 폭군입니다. 용공 주사파를 칭송하는 불온 좌익 용공사상 폭군입니다. 위헌 공수처 설치와 검찰 죽이기, 사법부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장악으로 상권 분립을 허물고 상권 분립을 허물어버린 상권 분립 파괴 폭군입니다. 문재인은 근대사의 역사 기술 왜곡을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게 바로잡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했습니다.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질시키는 등 청소년의 바른 국사교육을 차단시킨 교육 폭군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과 검찰, 경찰은 당연히 그 본연의 국가 보위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질서 수호자의 헌법적 임무로서 반역자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폭군을 즉각 체포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렀음을 대호 각성해야만 합니다. 문재인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공당이라면 헌법은 물론 민주당 스스로의 당헌과 강령을 위반하고 짓밟는 문재인을 즉각 제명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 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문재인에 대한 자체 숙청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이 반역과 폭군을 비유하는 정당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한 표도 줄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소개를 하시고요.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공당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이 같은 이런 반역자를 그대로 이걸 당에다 두고 막중한 대통령 선거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국민 모임에서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금 좀 흘렸기 때문에 우리 그 심동보 제동님, 이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천하인데 더구나 이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이런 그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이런 자를 그대로 두고 선거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들에게 표를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민주당 안에서 무슨 좀 거기도 좀 그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심재동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대선이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민주당이 뭐 저끼리 싸우든 내분이 일어나든 문재인을 뭐 출당을 시키든 제 개인 생각인데 그 너무 이제 그 관여할 때는 지났어요. 그리고 뭐 김일성 해고록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가 뭐 되고 뭐 국가보안법이 어떻고 부정선거가, 이것도 지금 저 거론할 단계가 지났어요. 지금 뭐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뭐 나오든 뭐 임종석이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범자유외국 진영이 정말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내세워야죠. 근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그 대통령감이 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저 문재인 이거 워싱턴 DC에 그 도착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3박 5일 그 방미 일정이 시작됐는데 공항 내리는 것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그 꼬라지가 그게 뭡니까? 완전히 망신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계속 국제사회 돌아다니면서 세계 10위권의 강국 대통령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말이야, 진짜 후진 나라 대통령 꼬라지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신을 다 시키고 국민들 자존심 다 망가뜨리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역사소설 쓰신 분 있잖아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그 일본인 출신 그 이태리 작가인데, 그 한 20몇 권 되는데 제가 한 다 읽어보니까요, 결론이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융성한 비결이 딱 하나로 요약하면 그거라 이거야.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로마와 로마 그 지도자에 대한 로마 시민의 자부심이 로마를 천년제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결론 낸 거예요. 그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통령 하는 꼬라지 보고 자부심 생깁니까 도대체? 문재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문재인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국가 정체성부터 국가 근거기일도 부정하는 이 정권에 의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송두리째 그냥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그러면 다음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워낙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친 그 내역을 말이죠.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예요. 기억을 다 못해.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 거론된 뭐 역사기 와서 부정선거 문제, 뭐 김일성, 6.25 전범을 해고를 대한민국에서 파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빠진다죠. 응? 뭐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또 내분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다음 대통령을 똑바로 내셔야 된다는 거죠. 첫째, 국가 대표성을 상징할 수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 나가지고 세계 10위권에 이 근사한 나라에 걸맞은 대통령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라 이거야.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또는 야권에서 내세우는 뭐 거론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윤모라는 사람 말이죠. 배가 나이도 아직 뭐 저보다 젊은데 배가 푹 나가지고 뒤뚱뒤뚱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그 정상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어. 예? 그리고 뭐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을 위시해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통일연구원장 했던 김태우 박사께서 대통령 이 조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도 발표하고 칼럼도 이걸 기고를 했더라고요. 여기 쭉 노는데 다 소개할 필요 없고 이런 대통령감을 찾으시오. 그러니까 첫째, 애국심과 인연적 건강성. 둘째, 정책 전문성. 셋째, 공인의식과 공정성. 넷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대표성. 다섯째,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 여섯째, 북핵 문제의 심각성, 동맹의 중요성, 중국의 위협 등을 인식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성장과 기술혁명을 통해 초인류 경제, 기술, 강국 건설의 동력을 이어나갈 비전과 역량을 가져야 된다. 여덟째, 좌파 적폐들의 청산을 의지를 가져야 된다. 아홉째,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지도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 부당성을 인정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유 애국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는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리고 지금 국제에서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정도 산 나라 아닙니까? 무역에서 결국은 다른 나라에 좋은 물건 팔아가지고 이 정도 나라가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해상교통로를 통해서 기름 한 방울 안 난 나라가 해상교통로로 다 기름 들어오잖아요. 그 전부 바다를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 감각과 경험과 경륜도 없는 국내파 소위 우물한 깨구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엄중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융성시키고 국민들 그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BTS나 말이죠. 최근에 그 윤여정 씨 안 보세요. 나이 많은 그 여배우도 가서 그냥 영어로 말이야 웃겨가면서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감동시키고 말이죠. BTS 이거 노래 부르는 거 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 뭐 서양 사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정도는 못해도 망신은 최소한 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앤드루스 공항 내리는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워싱턴에 1999년 2000년에 미국 국방대 내셔널 워 칼리지, 내셔널 국가 전쟁 대학이죠. 지격하면은
미국 국방대 대학원인데 국가안보전략 석사학위 그 과정을 제가 유학을 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도 자주 가봤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릴 때 영접한 미국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명입니다. 2명인데 야, 이거 완전 대령급 여우를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 잘 모르는데요. 누가 영접했느냐면 로버트 어전장.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요. 외교부 과장 수준이에요. 외교부 과장. 그리고 쿨리 89 항공지원 전대장. 전대장 스쿼드론 커맨더입니다. 전대장 계급이 뭔 줄 아십니까? 대령입니다. 대령. 공문 대령입니다. 그게 대령급, 그 다음에 정부 중앙부지 과장급하고 군 대령, 현역 대령이 영접한 거예요. 대통령을, 일국의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렇게 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백악관에서 운영하는 그 영빈관이 있어요. 그 블레어하우스라고. 지난번에 써가 일본 총리는 가서 그거 다 주무시고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다 그 잤어요. 그런데 그 블레어하우스도 안 내줬어요. 보수적이라는 핑계 대고 말이죠. 그래서 밀라드 호텔이라는 거 일반 민간 호텔에 좀 투숙했다고 그래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 카펫도 빨간 카펫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싣고 간 카펫 가죠. 미국 카펫은 양 가장자리에 검은 테두리가 없대요. 어? 그게 누가 어느 방송에서 검색해 보니까 12m짜리 롤로 말긴 쭉 깔면 깔리는 그 카펫인데 46,000원 한다면 46,000원짜리 카펫을 스스로 깔아가지고, 에? 그리고 대통령 부인도 말이죠. 방미를 위해서 뭐 코로나 백신을 2번이나 접종을 하고 뭐 미국 접근했는데 미국 측에서 그거에 뿌렸잖아요. 에? 그건 뭐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나기 싫다는 얘기죠. 에? 주제 넘게 그냥 아주 영부 품격에도 맞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 부인하고도 뭐 부인도 보기 싫어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쇼쇼쇼를 하는데 뭐 실패한 정상회담은 외교용으로 없답니다. 없는데 또 성공한 거로 막 포장해서 돌아오겠죠. 근데 망신은 이미 다 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국방대 다닐 때 미국 국방대 교육 목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전략적 지도자 양성입니다. 예. Educating strategic leader for today and tomorrow. 이게 미국 국방대 교육 목표인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첫 과목이 핵심 첫 과목이 국가통치입니다. 스테이트크래프트. 그래 쭉 이제 하는데 이거 석사학위를 미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또 석사학위 주는 학교예요. 유명한 학교인데 제가 이걸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나라가 정말 이제 벼랑의 끝까지 몰렸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요. 신모 원료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국제 시gem뿐만 아니라 나라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해서 국민들 잘 살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모 원료의 통찰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필수 조건이다. 그걸 갖춘 전략적 지도자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그러한 결단력과 투쟁력과 추진력과 전략적 식견을 갖춘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뭐 분열된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미 그거는 대통령이 똑바른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그 혁명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고는요. 대한민국 힘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동보 제동님,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의 그런 어떤 내부 사정보다도 우리 자유우파의 내부 단속과 또 지도자 그 제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지금 벌써 1시간 흘렀습니다만은
우리 애국 뮤즈 김영선 애국 가수님의 이 문재인 정권을 그 풍자한 그 개사의 그 가곡이 있습니다. 한 곡 듣고 한숨 돌린 다음에 대화의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코로나의 확진자는 늘고 국민들 아우성치네. 백신은 구해오지 않고 K방역 자랑만 하네. 저상점들 일찍 닫고 바람만 들려오는데 언제 백신 구하려나. 거리엔 찬바람 부네. 화이자 바람이련가. 고관들 맞는 백신인가. 오늘도 잠 못 이루고 기다리는 화이자. 그대 이름은 백신 백신 백신. 큰 소리 항상 치는 허풍. 그대 이름은 백신 백신 백신. 전 국민 울려놓는 백신. 그렇게 K방역 자랑 국민들 속여왔지만 힘없는 노인 서민들은 백신만 기다리건만. 아직도 구하지 못해도 큰 소리만 뻥뻥 치네. 언제 백신 구하려나. 국민들 걱정은 느네. 화이자 제대로 없어. 지들만 맞는 백신인가. 오늘도 잠 못 이루고 기다리는 화이자. 그대 이름은 백신 백신 백신. 큰 소리 항상 치는 허풍. 그대 이름은 백신 백신 백신. 전 국민 울려놓는 백신. 전 국민 울려놓는 백신. 전 국민 울려놓는 백신.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천지와 8.15 집회입니다. 우한폐렴 초기 대깨문들이 동원이 돼서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 토착 외구, 일배충, 보수 꼴통이라면서 병에 걸린 국민들을 악마 취급했고 이에 맞서 싸우는 문재앙을 성자로 둔갑시켰습니다.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을 했었지만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그 나라의 역량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작년 7월부터 백신 확보에 온갖 공을 들였는데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다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확보한 백신마저도 선진국들은 쓰지 않는 성능 낮은 백신입니다. 자신들의 적폐를 덮고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일본을 욕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문재인 탓입니다. 일본은 제재 없이 프리하게 생활을 했고 벌써 국민들이 맞을 2회분 백신까지 구매해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야 혈전이 생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들여와서 지난주는 하루 2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광우병 때 단 한 명의 생명도 꺼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을 선동하며 생명파리 촛불을 들던 분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요?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104명, 1년이면 1,500명이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 백신 안 맞고도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식 인권입니다.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대중을 선동해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우리나라 좌파들입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개 돼지냐 하며 선동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부패한 모습만 하나 둘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요. K-방역이라는 건 결국 감염 예상자를 사회적 왕따로 몰아서 꼼짝 못하게 만든 국가의 폭력이었을 뿐입니다. 해서 그렇게 자랑을 해도 그 어느 나라도 따라하지 않았지요. 야외에서 하는 집회 결사 자유는 10명 이상은 절대 위험하다며 막고 있지만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랜드는 바글바글 하더군요. 며칠 전 백화점 식품관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도 복지부 방역 담당은 백화점은 기계식 환기시설이라서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정은경 자신도 어제 집단 면역 형성은 없다고 실토를 하더군요. 결국 독감처럼 개인적 선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법 비리를 덮느라 세월을 다 보낸 백신 무능, 허풍쟁이 문재인은 결국 교도소가 답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잘 들으세요.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오세훈 당신이라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국뮤즈 김명선 가수님의 1980년대 그 김범용 가수가 불러서 아주 유행했던 히트를 했던 바람이라고 하는 그 가곡에 개사를 해서 문재인의 코로나 독재를 통렬하게 풍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문재인의 코로나 독재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우리가 이제 화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처지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4명은 싫어하고 5명은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우리 후파의 이 부국의 지도자를 빨리 내세워서 정말 참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런 그 지도자를 우리가 가려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받고 있는 그 이 처우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바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비통한 그런 우리 국민들의 지금 심경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문재인이는 이 미국에서 지금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에 나눠주기로 한 이 얼마간의 그 백신, 이것을 가지고 와서 또 엄청난 또 이제 자랑을 또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잘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 그 대화의 주제가 사실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공당이라 한다면은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자를 그 대통령으로 놔두고서 다음 자기 대통령 선거에 자기당 후보를 내세워서 또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어떤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어요. 어쨌든간에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최근에 그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청와대에서 문재인에게 그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삐끗거리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혹시나 과거에 그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IMF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김영삼 대통령을 당에서 나가라 그러고 해서 그때 집권당의 그 대선 전선에서 균열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이 도대체 공당이라 한다면은
이런 문재인이 같은 자들을 이게 제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복순 대표님 이제 나오셨네요. 하루 종일 서울 시내에서 수고하시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 지금 이 교회에 뭐 한 시간 이상 가셔야 되는 이런 자택에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대표님이 민주당의 지금 이 행태, 이 사람들이 과연 공당이라면은 이 반역자들은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대표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저 이제 집에 막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너무 배가 고픈데 일단 이 방송을 하신다니까 제가 전철에서 켰다가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저 민주당 성추행당은 대한민국의 완전 사기 집단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놈들이 지금 국가를 말아먹고 있잖아요. 저는 이미 성추행당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다음에 대권 주자가 어느 정도 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딱 보고 얘네들이 이제 저쪽으로 가는구나. 그 사람이 지금 저 경기도 이재명이 쪽으로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저 성추행당 저 민주당의 수준이 얼마나 우리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말 이 나라에 도저히 저 노점에 정말 노점에 노점상 하는 그런 상인들보다도 못한 저런 엉터리 같은 놈들이 지금 다음에 뭐 정권을 또 잡아서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 이런 사기 집단에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심동보 제독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최정희 문재인 반역자 그거에 대한 내가 차량을 몰고 오면서 계속 들었는데 뭐 거기에 한마디도 빠지는 말씀이 없어요. 전 100% 동의하고요. 단 이제 대한민국은 저들이 완전히 공산화를 시키려고 모든 작당을 짰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지금 저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 때부터 잘못 돌아갔어요. 저들은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 것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저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공도 같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을 죽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도 문제지만 보이는 북한보다 보이지 않는 시진핑 공산주의자들, 공자학원, 공자아카데미,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그 여자 있잖아요. 조바운가 공산당원 대표. 얘네들이 이미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교과서에 대해서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쟤네들은 공산화 작업은 뭐냐? 첫째, 서민들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이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이미 작전을 다 짰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지금 집값 폭등시킨 거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은 공산화 하는 방법을 이미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중공이 공산주의자들과 거의 저는 문재인이는 다 보이지 않는 음모론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가 어제 그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광주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개헌해야 된다. 개헌을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쟤네들이.
개헌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은 갈라쳐먹겠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깨어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방송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다면 저들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선거 투표에 투표. 얘네들이 100% 부정선거 한다니까요. 이번에 57 보궐선거도 저는 부정투표가 분명히 했는데 이게 너무나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이 이 선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수용이 안 됐어. 그런데 지금 양정철이가 들어왔잖아요. 양정철이가 미국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재명이하고 아마 만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지금 그거를 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아까 신동보 말씀대로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부잣집 딸 도련님들 이런 놈들이 정치판에 와서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요. 도련님들은 그냥 도련님대로 사시고 지금은 혁명이 필요해요. 혁명이. 진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나 전두환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 제가 오늘 엄마 방송에서 그 공자학원을 이 폐쇄시키려는 그분이 누구지? 갑자기 한영민인가? 이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 완전히 지금 보이는 북한보다 저 중공이 더 심각하다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지자체, 여기 도지사 이 사람들이 안 만나는 사람이 없고 차이나타운이 지금 뭐 대한민국 17개 시도에 다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선족이 60만 가까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너무나 위기에 빠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뭐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고 아까 심동보 그 심재동님이 말씀하신 진짜 올바른 지도자. 지금 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저는 약하다고 보고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강력한 카리스마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노고모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옥순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쉬었어요. 그 말씀 오늘 너무나 하루 종일 피곤하신데 이렇게 참여해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은 역시 얘들이 이 선거를 지금 국민의 민심이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거꾸로 돌아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들이 어떤 장난을 앞으로 칠 것인가. 니나겐이가 광주에서 또다시 그 개헌 문제를 열빛 꺼낸 것도 다 그것이 저들의 그 음모 속에 있는 한 일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국민 권리 화상 대회에서도 개헌 문제를 일찍이 또 우리가 다룬 바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될 그런 상황이고 특히 외부에서 이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선거에 관여를 하는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소위 온라인상의 그런 조작 가능성, 중국의 시진핑 일당의 그런 개입, 또는 어떤 다른 선동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내 판세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도 매우 우려된다고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김성진 우리 교수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대선이 10개월 앞으로 남아 있고 또 소위 이 민주당이란 사람들은 뭐 이재명인가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또 이렇게 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유우파에서 어떻게 이 민주당을 요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이 선거 전략을 가지고 갈까? 이런 것을 좀 한번 그 관측을 해주시고 우리 자유우파들의 당면한 과제 뭐 이런 것을 마무리 겸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지만 그 지금 집권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대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악하고 너무나도 교활하고 차마 인간으로서 같이 입을 섞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교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공당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지난 4.7 보선에서도 절대로 공당이라면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됩니다. 공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저 자신들이 만든 당헌 당규 그냥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고 또 지네들 멋대로 선관위원장, 뭐 헌재소장, 대법원장 다 지들 편 다 뽑아가지고 선거소송 다 아직도 제대로 진행조차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심재동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애국심이죠. 애국심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략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모택동 전술, 모택동의 사기 전술, 사기 전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하나의 조짐이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김일성 전집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동격서식으로 전혀 눈을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들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지금 일시적인 현상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지금 상당한 뭐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3주째 지금 정체 내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만약에 자신이 대권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앞장서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내가 왜 탄핵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양쪽으로부터 다 좀 팽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이라는 자가 어떻게 뭐 1인이 2인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인 국민들이 상식적인 당원들이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부분 저들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표를 경선하는 데 있어서도 저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공당이라면 이런 전제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도 사기 전술을 구사해야 된다. 거꾸로. 그래서 지금쯤은 그 민주대표자회의,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저 누굽니까? 그 하태경이나 또 뭐 저 유승민, 이런 뭐 김무성, 이런 자들이 그 뒤에서 막후에서 실력을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에 이거 좀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놔두고 이 아스팔트 우파들, 시민활동가들이 어떻게든 좀 힘을 합해서 대동단결해서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뭐 우리가 뭐 전부 다 제각각 자기 목소리 내면서 우리 뜻대로 저들이 따라오겠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기 8.15 19년에 뭐 8.15 집회 이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도 저들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국민 자유파의 힘을 결집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우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독립 언론들이 좀 연합 전선을 편다든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지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진 대표님, 오늘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저들은 이미 공당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우파에서는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지, 저걸 뭐 정상적인 그런 어떤 그 집단으로 보고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모든 앞으로의 그 우파의 그 대책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저들이 부정부 선거를 자행할 가능성은 뭐하고 비례를 하냐면, 저들이 저지른 반국가 반민족적인 행위하고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워낙 지난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이끄는 온갖 폐악질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만큼이나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지훈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현재 이 전개되고 있는 이 대선 현재 이 시국이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이 폐색이 짙을 때에 이 공당의 그런 길을 거부하는 이 민주당과 이 문재인 일파들이 어떠한 술책으로 나올까,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오늘 대담 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나지훈 총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하시죠. 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거론했던 김일성 회고록이라든지 지금 말씀했던 개헌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돌파구를 터서 하나로 뭉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예요. 아까 신동보 총리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어차피 저들이 판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 있으면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사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각 대표들은 헤드쿼터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주제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민단체 사무총장 연합회를 만들어서 건 바이 건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우리가 뭉쳐서 정말 제도권에 있는 저 국민의 짐이, 그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눈 깜짝 안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눈 깜짝 안 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나와서 태극기를 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든 사람들입니다. 분노했고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과 선배들이 피로써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기회가 된다면 사무총장 연합회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분명히 뭉칩니다. 좌파는 분열에 망하고 보수는 부패에 망한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저들은 분열하면 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분열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경언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을 뭉칠 겁니다. 이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우린 또 지고 바보가 됩니다. 부정선거도 우리 시민단체 연합 사무총장에 모여서 어떻게 하든 이 제도권에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준석 같은 자들은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하태인 같은 자들은 입도 못 뜰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시민단체 또 여기 나와 계신 선배님들이 최후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애국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지원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마이크 켜시고요. 네. 지금요, 서울 부산의 시장 선거를 이겼다고 그래갖고 국민의힘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시켜서 지금 이런 파국을 초래한 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34년간 독립운동을 하셔서 건국을 하셨듯이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찍을 수 있는 올바른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 21이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한 번 잘못된 거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끝끝내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특히 국민의힘한테 잘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오늘 말로 나온 공당, 너희들이 정말 공당이라면 국민 주권을 짓밟는 이런 잘못된 선거법을 고쳐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힘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오늘 무려 1시간 반 흘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최근에 민주당의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서고 또 이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또 국무총리가 되고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권 선두주자로 나서고 이 사람들은 소위 저들이 말하고 있는 친문 세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저희들에게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열사님들 애국지사님들의 관측에서 보니까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들은 그런 거를 초월하는 합리적인 그런 어떤 정치나 이 질서를 초월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거꾸로 모든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불리한 시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실수, 술수, 심지어 부정선거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우파들이 그야말로 이 비상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우리 김 교수님. 노 위원장님, 지금 왜 갑자기 문재인이가 4.3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게 이제 향후 정치 일정하고 문재인이 4.3 사태와 관련해서 발언한 것이 어떤 의도였는지를 좀 우리 이 사무총장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이승학 총장님. 네. 우리 이승학 총장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이 총장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제주 4.3 사태가 지금 역사적으로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최근엔 국회에서 무슨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이 지금 폭거를 자행을 해서 이 남로당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그런 반란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이 한거 봉기 이런 걸로 변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계속 지금 나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4.3 사태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 이 정권, 이 좌경 정권이 나아가고 있는 이런 행로와 관련해서 또 진상을 좀 밝히는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저 뒤에 바로 보이는 흑백 사진은 1947년 1월 12일 결성된 제주읍 좌익계 조선민주청년동맹단체 사진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박헌영, 김일성 등을 명예이장으로 추대하였고 후에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으로 개편되어 1948년 4월 3일 이후 4.3 사건 무장폭동 이후에는 자위대, 인민유격대에도 일부 가담하거나 또는 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주에서 남조선 노동당이 이칠 폭동 지령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상정한 유엔 총회 결의는 1947년 11월 4일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에서 동시에 인구 비례에 따라 보통선거와 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하여 독립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었고,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이 거부로 유엔은 1948년 2월 26일 선거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이 독립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의하였습니다. 남한 단독 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로당은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간 이른바 27구국 투쟁이었습니다. 남로당은 이때 국외항이 투쟁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입니다. 1948년 1월 22일 새벽 3시에 남로당 조천지부에서 열렸던 남로당원들이 불법 회의장을 급습한 경찰은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시작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폭동 지령문을 압수하게 됩니다. 회의 참석자 중 100명을 검거하였으며 당일 정오까지 63명을 추가 검거하면서 등사기와 다량의 문서들을 압수하였습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부터 대규모 세력 확장을 하면서도 당원들을 비밀히 관리했습니다. 1947년 12월 하순 경찰은 남로당원으로 파악한 중문면 강정리 김석천을 체포하여 끈질긴 회유 끝에 연락책은 도당 조직부 김생민이고 아지트는 조천면 신촌리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생민은 생포당하여 김영배 경찰청장이 직접 회유하자 전향하여 남로당 제주도당이 조직 및 주요 인사 명단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 위원장인 안세훈은 연맹자들이 구출 방법으로 시위, 석방 공작, 경찰서 공격 등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1월 16일 밤에 북제주 애월면 애월리에서 당 간부들과 지역 대표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체포된 남로당 세포책을 통하여 비밀회의 정보를 얻은 경찰은 애월리를 출동하여 회의장을 덮쳐서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안세훈,
조몽구, 김달삼 등이 거물급들과 115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연행 도중 4.3 폭동이 반란의 핵심인 김달삼과 조몽구는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제주도 남로당 조직을 전면적으로 노출시킨 이 검거 선풍이 사후 처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폭동 음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한 데다 1948년 3월에 이르자 50선거를 앞둔 미 군정에서 UN 한국임시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치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령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남로당 거물급 인사들도 4.3 발발 이전에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제주에서 2.7 폭동이 육지보다도 비교적 조용했던 것은 1월 22일과 26일 등 폭동을 위한 비밀회의 현장을 경찰이 2차례나 급습하여 남로당 핵심 당원 222명을 구속한 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불온비라, 살포, 지서 습격 등 제주의 2.7 폭동은 2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주요 사건으로는 사계리 경찰관 린치 사건과 저지지서 습격, 고산지서 발포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사계리 경찰관 린치 사건은 1948년 2월 9일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소위 279 투쟁으로 전날 성산포에서 벌어진 시위 영향으로 안덕면 사계리 청년들은 이날 향사에 모여 남한만이 단독정부 수립 선거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가가호 방문을 아침부터 일찍 하고 있었던 중 안덕지서 주임과 순경 2명이 사계리 민가 송중마을 술집에서 지샌 것을 알고 9시경에 급습하여 경찰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향사로 끌고 가서 구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향사에서 린치는 여러 시간 지속되었다가 한 주민이 신고로 안덕지사에서 비상출동을 하게 되었고 마침 제주경찰학교 생도들이 졸업 여행차 안덕을 지나 중문으로 향하고 있던 차 연락을 받고 경찰 트럭 2대가 마을 어구에 나타나자 마을 청년들은 문매를 맞아 녹초가 된 경찰 2명을 향사에서 300m가량 떨어진 밭에 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2월 9일 한림면 저지지서가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청년들에게 이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4개 마을 청년 150명가량이 지사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관은 주임을 비롯해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주임은 이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 부하 직원들에게 총기를 숨기고 일시 몸을 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서는 불을 끈 채 굳게 잠겨 있었는데 청년들은 지서를 향하여 계속 고함을 질러도 반응이 없자 돌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들이 왕창 부서졌으며 저지 지서에는 다음 날부터 시위자 검거에 나서 주모자 20명을 체포하고 그중 일부를 본소로 송치하였습니다. 고산지서 발포 사건은 역시 와시아 시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2월 10일 음력 설날인 이날 한림면 고산이 청년들은 새벽녘부터 마을을 누비며 한나절을 보낸 청년들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 지사 앞에 몰려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주임 경찰관은 시위대를 향하여 해산하라, 그러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경고했으나 시위 청년 군중들은 마음대로 하라, 발포할 때면 쏴라 면서 버티었습니다. 몇 차례 옥신각신 입지름으로 버리다가 일부 군중이 지서 안으로 들어올 기미를 보자 경찰이 발포하였습니다. 이 발포로 시위 군중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혔습니다. 이 한 발이 발포로 군중들은 흩어졌고 나중에 시위 주무자 1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2월 폭동은 핵심 요원들이 피검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준비 과정에서의 조직이 노출과 상급 당부의 지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도당 지도부로 하여금 경찰과의 무력 투쟁의 길을 더 나아가게 하는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 27 폭동 사건을 일으키고 그 후 남로당 제주도당은 중앙당에서 선전부장 박문석, 군사부장 이중업, 군사 뿌락치 이재복과 남로당 전남도당에서 조창구, 이창욱 등 오르우가 파견되어 1948년 2월 25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이른바 구국투쟁위원회라는 것으로 개편하고 위원장에 강규찬, 군사부장에 김달삼을 선임하라게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2달 뒤에 제주 현대사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 제주 4.3 사건이 전초전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학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좌익 공산 계열의 이 난동과 회방 공작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이 48년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건국 그 공간에 있었던 이 4.3 사태를 바라보면은, 이 진상을 바라보면 오늘날 이 문재인과 이러한 그 친공 좌익 세력들의 궁극적인 그 대한민국 뒤엎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그 관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4.3 사건이라고 그러면 흘러간 옛날 사건이라고 돼서 이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 몰각적인 이러한 자세를 취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럴수록 4.3 사태를 저들이 이 좌익 세력이 미화시키고 이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의 이 좌파 정권의 그 실상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심동보 제동님, 또 우리 김성진 교수님, 윤시정위원장님, 또 주옥순 위원장님, 주옥순 대표님, 또 우리 나지원 총장님, 또 우리 이승학 총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래 주제는 문재인의 이런 이 출당 내지는 민주당의 분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이 민주당이 선거 열세에 몰리게 되면은 그런 사태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가능성을 점쳐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론은 우리 애국 열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그것이 아니다. 저들은 현재 이러한 그 대한민국 좌경화, 체제 전복, 이 노선 선상에서 앞으로 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임할 것이 틀림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매우 이 대선의 날짜는 다가오지만은 매우 그 긴장된 그런 하루하루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애국지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24차 우리 비대면 화상국민궐기대회는 앞으로 한 주일 뒤에 27일 날 5월 27일 8시 밤 8시 변함없이 우리 열사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속행되겠습니다.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을 독점 내보내고 있는 우리 태극 FM 유튜브 방송 많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전파도 많이 해 주시면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오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국 열사님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우리가 함으로써 오늘 모든 순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